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수급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매월 드린 거죠. 매월 34만 2,510원씩 2025년에 드렸고요. 이게 2026년으로 또 해가 바뀌면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2026년에는 34만 9,700원 매달 받으시는 거고 곱하기 12달 하게 되면 거의 1년에 420만 원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1인당 제공해 드리는 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드리는 건 아니고 하위 70%에게 드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줄을 딱 세워가지고 1, 2, 3등 안 주고 4, 5, 6, 7, 8, 9, 10등 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무려 700만 명이 받고 계십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넘으셨는데 못 받고 있다? 아, 나는 상위 30%에 드는구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못 받고 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상위 30%에 들어가는 부자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연금이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만 받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7명이 받고 있다. 그럼 서울시 강남에 살고 있으면 거의 못 받겠죠? 일단 집값이 비싸니까. 하지만 웬만하면 지방은 다 받는다. 우리 엄마 아빠 지방에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돈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돈 없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숨겨놓은 자산이 있고 여러분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질문 주신 대로 수급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상위 30% 하위 70%를 기준이 있습니다. 요 기준에 따라서 요 기준 아래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받는 것이고 기준이 넘어가신 분들은 못 받겠죠. 이 기준을 어떻게 가르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재산, 소득 이런 걸 전부 다 환산해가지고 딱 기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부동산 갖고 있건 주택, 뭐 땅, 토지 뭐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현금이 있건 뭐 예금이 있건 뭐 보험이 있건 연금이 있건 주식이 있건 펀드가 있건 뭐 코인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과 소득을 다 포함해서 그걸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산된 소득액이 지금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247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월 소득 환산액이 올해 기준으로 395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소득이 한 4,500만 원 있다. 이미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소득도 좀 있는데 뭐 집도 있는데 환산해 보니까 내가 부부가 같이 사는데 월 한 395만 원 이하로 소득 환산액이 나왔다. 그럼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 기준이 이제 매년 약간씩 상향이 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근로소득이 있다. 근로소득.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있으면은 65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얼마까지 있으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시면 사실 근로소득은요. 어떻게 계산하냐. 다른 소득은 소득을 그냥 다 잡아주는데 근로소득은 일단 여러분이 받게 되는 소득에서 116만 원 정도를 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70%만 또 잡아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 있어요. 거기서 116만 원 빼면 한 400만 원 좀 안 되겠죠. 거기서 70% 잡아주니까 실제로 뭐 4, 7이 28, 한 280만 원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부부가구인 경우에 395만 원 이하니까 기초연금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월 한 630만 원, 연봉으로 한 7,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만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어야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다른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죠? 길거리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노숙하고 집도 없고 전세 보증금도 재산이기 때문에 전세도 안 됩니다.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근로소득 한 달에 한 600만 원 있다? 이분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아무것도 없고 진짜 뭐 땡전 한 푼 없고 보험도 없고 주식도 없고 연금도 없고 금융자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집이 한 15억 20억 된다. 이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걸 다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뭐 집값이 한 3, 4억, 4억 되고 국민연금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 200만 원 받고 또 통장에 한 몇천만 원 있고 이런 분들은 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택이나 현금 자산이 있어도 공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 현금 자산, 예금, 주식,
보험, 뭐 이런 거를 다 합산해가지고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합산해서 전체 소득 환산액이 단독 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한 달에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 한번 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만 있거나 뭐 현금만 있거나 예금만 있거나 이래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얼마로 평가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주택이나 현금 이런 걸 소득으로 어떻게 바꾸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4% 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집값이 공시가격으로 예를 들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4%면 얼마죠?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 나누기 12 해서 월 3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거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진짜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이 있을 경우에도 월 300만 원 정도로 소득이 환산되기 때문에 이분이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다 기초연금 해당이 되겠죠.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내가 10억 있다? 그럼 곱하기 4% 나누기 12 해가지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공제가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신청조차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50대인데 벌써 기초연금 뭐 알아보겠다?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 적다 한들 앞으로 10년 후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10년 후에 부자가 돼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KFC 할아버지처럼 60대 중반에 성공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면 젊을 때는 기초연금 대상이 됐지만 나이 들어서 기초연금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내가 재산이 많다고 자신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통장에 수십억 있지만 그죠? 그 몇 년 사이에 다 보이스피싱 사기당해가지고 여러분 다 날리시게 되면 여러분 다 65세에 기초연금 받으셔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그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65세 넘으셨다면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내 재산이 얼마 정도로 평가받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 받아보시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는데 왜 기초연금은 줄어들게 되는 구조인가요? 자, 기초연금은 한 달에 34만 9,700원, 2026년 기준으로 이렇게 매달 연간 420만 원 가까운 금액을 국가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받으신 분이 뭐 700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 그분들이 다 34만 9,700원씩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기초연금 받는 사람 보니까 34만 원 다 못 받고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던데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정상 지급액은 기본적인 기준 지급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금액을 감액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바로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자, 실제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국민연금을 한 달에 한 52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 안 됩니다. 34만 9,700원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 달에 국민연금을 52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감액이 돼요. 그래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돼서 34만 9천 원 받아야 될 거 실제로 거의 한 17만 원, 18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인데 쉽게 말하면 내 돈 내산인데 내가 돈 내서 내가 받는 건데 내가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국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돈을 쌓아온 적이 없어요. 그냥 국가가 자격 기준이 되면 무조건 한 달에 34만 9,700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내 돈 내산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서 내가 연금 불린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 여러분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으시는 것도 그 중에 일부는 국가가 지원했다 라고 국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계산 공식을 보면 A값이라는 부분이 있고 B값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복잡한데 B값은 내가 부어서 만들어놓은 연금이고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으로 산출되는 연금액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B값은 네가 낸 돈이야. 그러니까 이걸 네가 받아가는 건 맞아. 하지만 A값으로 산정된 연금액은 결국은 당신이 만들어낸, 당신이 부어서 만든 연금액이 아니라 국가가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야 라고 국민연금 제도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국민연금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 따른 연금액 이것도 지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초연금 자격이 돼가지고 기초연금 또 받아. 그러면 국가는 무슨 생각하냐? 아, 이 사람의 복지가 중복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A값 비중이 높으신 분들, 전체 복지로 지원되는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기초연금에서 까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결국은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아예 많이 받아가지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상위 30%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예 기초연금 못 받아요. 그건 뭐 국민연금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합해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위 70%에 들어와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하위 70%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자, 이거 꼭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러면 국민연금 많이 준비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늘려놓으면 결국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을 안 내야 되겠네. 국민연금을 줄여야 되겠네.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서 적게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국민연금을 줄이면 기초연금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내가 10만 원 더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10만 원 감액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으시면 기초연금 한 2, 3만 원 감액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줄이고 깎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뭐 다 주자, 뭐 요만큼만 주자, 안 주자, 없애자,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열심히 줄여놨는데, 깎아놨는데, 기초연금 제도가 없어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국민연금 많이 줄여놨는데 갑자기 기초연금 전 국민 다 준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괜히 국민연금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선택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꾸준하게 늘려놓으십시오.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기초연금 좀 감액된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결국 나중에 바뀌겠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더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덜 내는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감액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제도는 어떤 취지로 설계됐나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 기초연금 감액되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 많이 받으니까 기초연금 감액되는데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니까 그동안 17만 원, 18만 원은 받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감액되는 거 첫 번째가 국민연금 연계해서 감액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부가 같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20% 감액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다고 해놓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4만 9,700원 그냥 다 준다. 뭐 하위 70%에 들어가면 다 준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준다고 해놓고 여기서 요거 깎고 저거 깎고 해가지고 한 3개 이상을 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부부 감액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 9,700원. 물론 국민연금이 있으면 좀 감액되겠지만 그 금액을 전액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기준이 되긴 됐는데 우리가 부부 가구야. 부부가 같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둘이 받잖아요. 자, 그럼 국가 입장에서 부부니까 딱 기준에 되면은 부부 가구는 선정 기준이 약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34만 9,700원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도 34만 9,700원 줘야 되고 부인도 주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합치면 거의 한 7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혼자 살면 35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봤을 때 둘이 살면 70만 원 필요한가? 아니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집을 딴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같은 집에 사는데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어차피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둘이 산다고 해서 더 줄 이유가 없다. 실제로 혼자 살 때 100만 원 필요하다면 둘이 살 때 200만 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둘이 살 때는 한 15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고정비 같이 쓰는 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는 20%씩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34만 9천원, 부인 34만 9천원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 34만 9천원 주는 거에서 20% 대략 한 7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 부인도 마찬가지 거기서 7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다 받으시게 되면 둘이 합쳐서 7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합쳐서 대략 한 55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이게 부부가구
감액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좀 여러분 뭐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혼자 사는 것에 비해서 생활비가 2배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부부가구 감액제도가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 그래,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거는 2배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감액되는 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긴 돼. 그런데 이게 고소득층,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사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 정말 소득 하위 계층으로 가면은요, 진짜 기초연금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집도 절도 거의 없고, 다 먹는 비용이에요, 먹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살 때와 2명이 살 때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명이 살 때와 2명이 살 때가 비용이 2배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소득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둘이 있으면 2배 듭니다. 아니,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셋이 있으면 3배 듭니다. 어차피 먹는 거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쵸? 네. 혼자 있는 사람이 라면 하나 먹는데 둘이 살면 라면 1개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둘이 살면 2개 먹어야 되고 셋이 살면 3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본적으로 인원이 늘어날수록 바로바로 돈이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감액제도, 부부가구 감액제도가 지금 논의 중입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2배까지 안 줘도 되지만 없으신 분들은 사실 2배에서 깎아버리면 오히려 그들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부부가구인 경우에도 그냥 감액 없이 다 드리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논의 중이고 있고, 이게 지금 대통령도 말씀을 하시고 보건복지부 논의 중이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법만 개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이 돼서 부부가구 중에서 소득이 굉장히 낮으신 계층에게는 감액되지 않는 제도, 다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해드렸죠? 첫 번째, 기초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감액된다. 두 번째,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씩 감액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복잡해. 소득 역전 방지? 무슨 역전이야? 역 앞에서 방지하는 거야? 네,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 동네에 나도 할아버지고 옆집도 할아버지인데, 옆집 할아버지는 나보다 분명히 재산이 큰 차이가 없어. 나랑 옆집이랑 비슷해. 근데 저 집은 기초연금을 받아. 나는 못 받아. 그럼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시죠?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집은 받고 우리 집 못 받네. 이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나는 재산을 환산해 보니까 아까 단독 가구 기준으로 247만 원 이하면 드린다 그랬습니다. 나는 재산을 환산해 보니까 혼자 사는데 250만 원이야. 250만 원이기 때문에 247만 원 커트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나는 못 받아요. 근데 옆집 할아버지는 나보다 재산이 비슷한데 조금 적어. 그래가지고 옆집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데 여기는 240만 원이야. 자, 커트라인이 247이었어요. 247 이하는 기초연금 받고 이상은 기초연금 못 받아요. 나는 250만 원이어서 못 받고 옆집 할아버지는 240만 원이어서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기초연금 얼마 준다고요? 아까 34만 9,700원, 35만 원 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나는 250만 원 소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초연금 못 받으니까 그냥 250만 원이에요. 옆집 할아버지는 240만 원이라고 평가받아가지고 이 할아버지 기초연금 받아. 근데 이 할아버지 기초연금 35만 원 받으니까 얼마가 돼? 240 더하기 35가 돼가지고 275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간발의 차이로 못 받을 뿐인데 나는 못 받아가지고 그대로고, 옆집 할아버지가 간발의 차이로 받는 바람에 나보다 거의 20-30만 원 소득이 더 많은, 더 잘 사는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말이 안 되죠. 이게 바로 소득 역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을 간발의 차이로 못 받게 되는 사람의 소득을 역전해버리는 거죠. 요거를 막는 제도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나는 250이라서 기초연금 못 받아. 그쵸? 근데 옆집 할아버지는 얼마예요? 240이라서 기초연금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기초연금 얼마 드릴까요? 기초연금. 저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받는데, 그러니까 34만 9천 원 다 받는 줄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 옆집 할아버지 얼마 받냐면 7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247만 원, 요 평균, 요 커트라인은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할아버지가 가끔 와가지고, 야, 저희 김노인 기초연금 못 받아? 나는 기초연금 받는데? 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이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 받아봐야 3만 원, 4만 원 받고 계시는 할아버지들 더 많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딱 소득의 커트라인 걸려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는 금액을 합쳐서 그 커트라인이 넘어가지 않게 하고 있다. 이게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 아시겠죠? 자, 이런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 작년 말에 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물어봤어. 대통령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기초연금 받는 할아버지는 39만 원, 34만 원 다 받고 못 받는 할아버지는 못 받으면 이건 문제 아니냐? 이거는 물어본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옆집 할아버지한테 39만 원 다 주면 소득이 역전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아니냐? 그치?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 아니, 다 있는 제도인데 복지부 장관이 몰라. 그죠? 아니 복지부 장관은 모를 수 있어. 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다 알아. 그죠? 그럼 그 뒤에 있는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은 뭐 했어? 얘기는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잘못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있어서 옆집 할아버지가 간발의 차이로 기초연금 받게 된다 하더라도 34만 9천 원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차액만 받게 되셔서 역전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 꼭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 아셨죠? 복지부 장관님도 공부 좀 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제도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나요? 자, 작년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34만 2천 원이었는데 이게 34만 9천 원으로 2.1% 올랐습니다. 또 뭐가 올랐냐면요. 기초연금 하위 70%를 딱 가르는 그 70% 가이드라인, 커트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단독가구가 227만 원이었나? 근데 그게 이제 247만 원으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부부가구도 364만 원에서 395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는 하위 70%한테만 줘요. 그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가 좋은 게 있고 하나가 안 좋은 게 있죠? 일단 전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65세 이후에도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다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70%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내가 나는 지금 재산도 안 늘어나고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체 노인들의 재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국가가 더 드리기 위해서 기준을 올려가지고 더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도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는 건 뭐야? 전부 다 실력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300점 만점에 250점만 맞으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280, 290 아니 300점 다 맞아야지 서울대 갈 수 있다. 그건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그대로야. 그럼 여러분들이 점점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으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기초연금 수급 기준 상위 30%, 하위 70%를 나누는 기준이 점점 상향되고 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재산이 안 늘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도태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반대로 나는 뭐 상관없어. 남들이 뭐 더 많이 가도 상관없지. 나는 작년에 기초연금 못 받았어. 왜 못 받았냐면 커트라인이 딱 있는데 그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재산은 점점 줄어들거나 그대로인데 커트라인이 올라가요.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대학 갈 때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근데 기초연금은 뭐예요? 기초연금은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커트라인이 올라가 버리면 작년까지는 커트라인 위에 있어서 내가 못 받았는데 이 커트라인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 커트라인 밑으로 들어온 거죠. 기초연금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재산이 잘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기초연금 못 받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까먹고 재산이 줄어들고 있으면 조만간 기초연금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좋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초연금 자꾸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라.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우리 60대 젊으신 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려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직도 내 인생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나이 내가 70, 80이라고 다 뭐 내일 모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히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재산을 줄이고 어떻게든 못 살아가지고 기초연금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어떻게든 성공해가지고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죠?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아볼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도 하고, 그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나이 들어서 마찬가지. 할 수 있는 만큼 더 열심히 가지고 해서 내 재산을 늘려서 나는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나는 기초연금 안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해서 여러분 재산을 늘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또 재산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자산의 7,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구조인데 은퇴 이후 현금 흐름으로 볼 때 어떠한가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 어쨌든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 지금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죠.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고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꾸 현금화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팔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이미 가진 사람은 내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돈을 모아서 돈을 더 불려야지, 자본을 축적해야지 성장하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없었던 시절에는요, 길도 만들고, 뭐, 기간산업도 만들고, 국가도 육성하기 위해서 화학공장도 세우고, 이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돈을 모아라. 그래서 돈이 모아서 금융회사, 국가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국가가 성장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저축이 필요했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돈 좀 아껴 써라, 물 좀 아껴 써라, 불 좀 꺼라, 절약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장해온 습관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26년 현재에도 계속 돈을 묶어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 생기면 저축하고, 돈 생기면 집 사고, 돈 생기면 이렇게 뭐 모으고, 불리고. 자,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3, 40년 전만 해도 국가를 성장을 시키는 기간산업, 건설, 화학, 제철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산업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뭐 하이닉스 다 보면 전부 뭐죠? 이게 전부 핸드폰,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소비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산재를 만드는 데 더 힘써 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가 소비재 산업이 주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고 회사가 국가가 좋아지는데 이들이 전부 뭘 잘 팔아야 돼요? 소비재가 잘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돈으로 뭘 해줘야 돼요?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차를 사고 핸드폰을 사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고 이렇게 소비를 늘려줘야지 기업이 살고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돈 모으는 습관만 있다 보니까 이미 우리 사회의 구조는 소비재 중심의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소비를 안 하고 묶어만 두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가? 부동산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기형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국가 경제는 전부점 저성장, 침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해줄 거,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사는 나라, 더 성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써줘야 돼요. 소비해줘야 돼요. 부동산을 팔아서 써줘야죠. 제가 우리나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가 지금 뭐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하나의 몸뚱아리, 하나의 인간 생명체라면 대한민국에 걸려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비예요. 변비가 뭐죠? 먹었는데 싸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먹기만 하는데 똥이 안 나와. 사실 똥을 싸는 기능, 더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싸는 기능은 뭐예요? 먹었으면 싸야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또 먹고, 그죠? 근데 먹지 않고 계속 몸에 쌓여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몸이 비대해지고 안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변비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변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싸줘야 돼요. 먹으면 쌌듯이 모았으면 써야 돼요. 이게 사실 자음이 같아요. 어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써줘야 됩니다.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소비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 자산이 어디 많이 묶여 있다고요? 부동산에 묶여 있죠. 그죠? 부동산.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집을 팔아서 그 집 판 돈으로 소비를 늘려주는 것이 국가가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 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 팔아 쓰겠어요? 안 쓰죠. 뭐 1가구 1주택이면 당연히 못 파는 것이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팔라 해도 안 팔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현금으로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제도. 바로 주택연금제도가 필요해요. 주택연금이 뭐냐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소비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3개국밖에 없어요. 미국, 홍콩, 대한민국. 이렇게
3개국에서만 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의 자산이 전부 다 집으로 만들어져 갖고 부동산. 이 부동산을 내가 당장 팔면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집을 대신 소득이 없으니 이 집을 담보로 연금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후에 집은 있는데 돈은 없다. 그러면 집 팔아서 뭘 내가 해야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돼. 그러면 이 집에 살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주택연금을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55세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월세 주거나 투자하고 있는 집은 안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집에 살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 나오냐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0세. 70세에 가입하시면 얼마 나오냐? 시세 1억당. 공시가격이 아니고요. 지급할 때는 시세로 봅니다. 시세 1억당 70세에 가입하면 월 30만원 받아요. 자, 그럼 내 집이 5억이에요. 그러면 150만원 평생 받습니다. 내 집이 7억입니다. 210만원 평생 받습니다. 내 집이 10억이다. 월 300만원씩.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연금 받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금액을 고정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받아간 금액과 이자 이런 것을 그 집값과 상계해서 남으면 자식에게 드리는 거고 모자라도 차액을 자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집밖에 없는데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주택연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가입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노후도 걱정이 없지만 국가 경제 자체가 더 선순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물론 내가 이 집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야지 라는 생각 있으시면 사실 주택연금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어렵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됩니다. 내가 이 집은 너한테 줄 테니 네가 나한테 용돈 줘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식 입장에서 용돈을 몇 번은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또 이 집에 주면 저 집에도 줘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몇 번 주다 말아요.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집 줄 건데 용돈 준다 그러다가 몇 번 주고 안 주냐 이번 달 줘라 이 짜증날 거 아닙니까? 맨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마음 상합니다. 욕해 그냥. 그럼 나중에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 와서 욕해. 뒤에 와서 여기서는 자식 욕하고 여기서는 부모 욕하고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면 또 자식끼리 싸웁니다. 그죠? 저 부모가 집 물려줬는데 이거 뭐 네 거니 내 거니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식한테. 야 네가 번 돈 네가 써. 내가 네가 번 돈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게. 하지만 내 집은 내가 번 돈이야. 이건 내가 쓰고 갈게. 남으면 네가 가져가는 거고 모자라도 넌 청구는 안 해. 하지만 나는 내가 갖은 거 쓸 거야. 우리가 서로 금전적인 걸 타치하지 말자.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택연금 받으세요. 받았더니 남으면 자식한테 용돈도 주고 손주 용돈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부모가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냥 어떻게든 주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이러면 서로 결국은 다 의가 상하고 싸우게 되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네 건 내 건 내 거 해가지고 깔끔하게 내가 주택연금 받아서 쓰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가 없어요. 불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깔끔하게 쓰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주택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택연금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전화하시면 주택연금에 대해서 잘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셔서 여러분의 부동산 연금으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일까요? 저는 아직 50대 중반이 안 됐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할 나이가 안 돼서 아직 주택연금 가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저희 집의 집값이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는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주택연금 가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저는 주택연금 말고도 국민연금, 퇴직, 개인연금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금 걱정은 없어요. 근데 일단 연금 박사 저의 어머니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미 주택연금 가입시켜 드렸어요. 지금 연금 잘 받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주택연금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이 가장 먼저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머니 주택연금 잘 받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뭐 얼마 안 되지만 남겨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기초연금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받으면서 주택연금 받으니까 연금액이 더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또 주택연금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받는 게 한 달에 한 100에서 150 되고요. 거기다가 또 일정한 소일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용돈벌이도 하시고, 그래서 한 달에 그냥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200만 원 버시는 것 같아요. 나이 80대 중반인데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 제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기 안산 사시는데, 안산의 부동산 시세를 보면 그냥 빌라 사시거든, 빌라.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 집은 내가 상속받을 텐데 내가 안산에 가서 빌라 살 생각은 없거든요. 그럼 그 집을 이제 월세를 놓거나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팔리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도 안 팔려. 외곽 동네들은 안 팔리거든요. 그럼 월세는 나갈까 생각해 봤더니, 물론 이제 월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가 무슨 역세권도 아니야. 특히 이렇게 어르신들 사는 동네가 보면 최근에는 역세권을 몰래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외곽에 그냥 공기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평지고 이렇게 여유 있는 곳에. 자, 근데 그런 집은 노인들이 살기엔 좋지만 젊은이들은 안 좋거든요. 그럼 그 동네에서 사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을 내가 상속받겠지만 월세가 나갈 리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요. 그럼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택연금 지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70대, 80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이다. 이러면 주택연금 가입도 안 되고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곽에 있고 빌라라든가 일반 농가라든가 일반 주택이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을 자녀가 상속은 받겠지만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받을 수 없고 내가 들어가 살 집도 아닌 집들, 그죠? 이런 집들은 무조건 주택연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은 폐가가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어난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외곽에 있는 주택들은 공동화, 비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물려는 받았지만 결국은 재산 가치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애물단지만 되는 겁니다. 이런 집들 그나마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바로 주택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시세가 나올 때, 그나마 거래가 될 때,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가지고 이 집을 담보로 연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집값이 너무 적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정평가 받으면 됩니다. 감정평가 받아서 5천만 원짜리 집을 7천만 원 1억에 감정평가 받으면 1억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택연금 필요 없다? 오케이. 필요 없으시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하셔가지고 그거 받은 돈으로 손주한테 용돈 주고 손주 저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살수록 누가 부자가 돼? 손주가 부자가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런 정말 외곽에 있는 주택들,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주택들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지금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주택연금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연금도 받고 가치도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 이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은퇴 노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처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아기를 안 낳고 사람들은 늙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성장이 더디고, 그죠?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는 거. 자, 연금은요, 모으는 자산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까지는 모아야 되겠지만 결국 연금은 나중에 소비하는, 쓰는 자산이에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나온다? 그럼 500만 원 매달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쓰셔야죠. 그죠? 평생 쓰게 됩니다. 언제까지 써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통장에 10억 있으면 한 푼도 못 뺐습니다. 왜냐면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뺐을 수 없어요. 왜냐면 빼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불안해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연금 받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500만 원씩 평생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해서 매달 꾸준하게 써주신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소비가 늘어나면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물건을 잘 사주니까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성장하겠죠. 기업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이 커지니까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의 취업이 증가하죠. 청년들이 취업이 증가하면 이들의 가정이 안정됩니다. 그죠? 청년들이 가정이 안정되면 뭐 하겠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못 낳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는 이유는 취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취직이 안 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금 성장이 아니라 기업이 지금 감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기업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이에요. 물건이 안 팔리는 이유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묶어두고 있고 안 쓰기 때문이지. 결국 여러분이 소비를 잘 해주신다면 그것이 순환 구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성장시킬 거고 그 성장을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갖게 돼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써주신다면 노후의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노후의 빈곤 문제, 돈이 없어서 빈곤인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못 쓰니까 빈곤이지. 결국 연금 자산이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정치인이 있으시다면 제발 이 내용 꼭 한번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연금을 많이 준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게 할 것인가를 고민 꼭 한번 해보셔서 연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운 5, 60대가 국민연금에서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 5, 60대 여러분들 노후 준비 걱정하실 텐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거 3층 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 50대, 60대라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연금을 꽉꽉꽉 채우셔야 돼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국민연금을 내가 채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그동안 국민연금 내가 혹시 못 낸 거 있나, 안 낸 거 있나, 더 낼 거 있나 꽉꽉꽉 채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국민연금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제가 혹시 과거에 국민연금을 못 낸 적이 있나요? 건너뛴 적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이미 200만 원 이상 많이 축적되어 있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내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연금에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연금액이 너무 작거나 국민연금이 줄어들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중간에 안 내고 적게 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과거에 못 낸 거 있습니까? 물어봐서 있다. 그러면 그거 지금 낼 수 있나요? 그러면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다 낼 수 있습니다. 꽉 채우셔가지고 국민연금 최대한 내시는 거 첫 번째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는 금액도 너무 조금 내지 마세요. 국민연금이 적은 보험료로 내면은 사실 낸 돈 대비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이지 절대 금액 자체는 낮아요. 그래서 조금 국민연금을 좀 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고 뭐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는 저기 20, 30대가 하는 거예요. 5, 60대는 국민연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돌아가신 그날까지 국민연금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국민연금 최대한 지금부터 낼 건 내가지고 납입액을 올리든가 하셔가지고 더 많이 내셔라. 물론 급여소득자는 내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지만 사실 국민연금 지금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급여소득자 아니에요. 전부 자영업했거나 프리랜서였거나 주부이거나 이렇게 과거에 안 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리셔가지고 좀 더 내셔라.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받기 전까지 4년, 5년 동안 추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굳이 내지 말라는데 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연금이 안 좋으면 내지 말아야죠. 근데 국민연금 좋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중에서 1순위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세가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 3년, 4년, 5년 동안 국민연금 추가로 더 내셔가지고 연금액 올리시기 바라겠어요. 꽉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4세, 65세가 돼가지고 국민연금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럼 바로 받아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국민연금은 연기가 가능해요.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꽉 채워서 5년 꽉 연기해서 69세, 70세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나는 뭐 빨리 받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여러분이 내일 모레 오늘 내일 돌아가실 거다. 그럼 빨리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자산도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국민연금은 꽉 채워서 최대한 늦게 받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국민연금을 먼저 털어먹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국민연금밖에 없으면 털어먹어야지. 딴 게 있으면 딴 거 먼저 털어먹어.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털어먹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이가 늘고 있는데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자, 국민연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년 늦춰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고 5년 당겨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요. 올려주는 건 늦게 받는데 반대로 1년을 당겨받게 되면 6%씩 감액을 해요. 최대 5년까지 당겨받게 되면 6% 곱하기 5, 6, 5,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신 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분들이 국민연금 일찍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론 첫 번째,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받아봐야 3, 4년 받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갈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받고 가셔야죠. 그죠? 내가 뭐 남기고 늦춰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신 분들은 무조건 조기 수령 하십시오. 이게 맞아요. 두 번째, 나는 국민연금 안 받으면 없으면 굶어 죽겠다. 내가 뭐 일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갖고 있는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그죠?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기다렸다가 65세부터 받으려니 지금 5년간 먹고 살 게 없다. 그죠? 국민연금 안 받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 이분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은 누가 하고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계셔요. 아니, 내가 은퇴를 했는데 당장 뭐 연금 나오는 게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땡겨받으실 테니까 먼저 땡겨받자. 좀 다른 자산도 있는데 국민연금 먼저 땡겨받으신 분들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더 크게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 욕은 못 해주겠고 진짜. 왜냐면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액을 때려버리고요. 1년 늦춰 받으면 7.2%씩 증액을 때려버립니다. 6%, 7%예요. 여러분이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6%, 7% 수익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그걸 매년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먹고 살 돈이 없으면 받으시라고. 근데 내가 통장에 은행에 잔고가 있는데 은행에 지금 한 뭐 2, 3천만 원 있는데 그건 이자도 없어. 그죠? 근데 그렇게 이자도 없는 돈은 가만 놔두고 7% 이자 주는 국민연금은 빼쓰고 이게 바보 아니면 뭐가 바보입니까? 그죠? 이자 없는 거, 이자 낮은 거 이런 거 빨리 뺐어야죠. 국민연금은 가만 놔두면 6%, 7%씩 불려주는데 얘를 왜 뺐습니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왜 먼저 가르냐고. 쓸데없는 황금알 못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자산이 있다. 한 푼이라도 있다. 그러신 분들은 딴 거 먼저 뺐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건 늦추시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 주식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주식해가지고 연 7% 이상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국민연금 먼저 땡겨서 그걸로 주식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국민연금 일찍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7% 수익 날 걸 내가 포기하고 주식에서 7% 이상 수익을 나면 그건 잘한 선택이야. 아시겠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당장 지금은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다시 또 쪽박되면 그제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괜히 국민연금 빼가지고 이렇게 다 날려먹었네. 그냥 국민연금을 놔둘 걸.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기 수령 되도록이면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뭐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고 피부영재 탈락되고 이런 또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안 좋으니까 일찍 받아서 금액을 줄여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내용은 맞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되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피부영재 탈락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줄여놔 봐야 결국 국민연금 받는 거 또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매년 올라가거든요. 나는 덜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공단에서 더 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딱 기준선에 맞춰놨는데 그 기준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매년 바뀌고 있고요. 언제 바뀔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거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기준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준 때문에 평생 받는 국민연금을 줄인다? 그냥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춰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내가 늦춰서 받았는데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네, 물론 그건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 그냥 공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80세 이전에 돌아가실 거면 일찍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80세 이상은 살 것 같다. 그러면 늦춰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초반에는 늦게 시작하지만 받는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일찍 시작한 사람, 조기 수령한 사람을 추월합니다. 그 시점이 80세쯤 된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80세 이상은 살 것 같다? 라고 계시면 늦춰 받으시는 게 좋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늦춰 받으시고 운동하세요. 늦춰 받으시고 담배 끊어. 늦춰 받으시고 술 끊어. 늦춰 받으시고 운동해. 그러면 노후에 건강해서 건강하게 병 없이 훨씬 더 오래 살면서 연금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정년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국민연금만으로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요?
65세 연장 논의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60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0세에 정년을 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출생 연도에 따라 바뀌어서 64세,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럼 퇴직한 이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 은퇴 절벽이 생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절벽 때문에 국민연금을 땡겨받거나 뭐 국민연금 미리 받아가지고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땡겨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되고 금액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한 달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았지만 국민연금 받아봐야 100만 원, 150만 원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받지 마시고 그건 최대한 놔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버티냐? 60세 정년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죠. 일해야죠. 아니,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0세가 무슨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하는 평균 수명이 이미 80세, 85세를 넘어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85세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잘 살면 90세 이상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60세에 정년퇴직하셔가지고 90세까지 논다. 30년 노는 거예요. 30년. 아시겠어요? 30년. 30년 직장 생활 했잖아요. 그죠? 30년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30년 어떻게 놉니까? 하루 이틀은 재밌지. 근데 한두 달, 1, 2년 놀아봐 이제. 노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60세부터 놀겠다? 말이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80대, 90대는 몸이 아프고 이제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쉰다 하더라도 60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셔야죠. 일해서 한 달에 단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어서 그걸로 생활비를 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국민연금 빨리 땡겨서 까먹겠다? 다른 연금 땡겨서 까먹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생각하지 마. 진짜 일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연금 박사 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나가가지고 직장 찾아봐. 직장 할 데가 없어. 할 일이 없어. 내가 뭐 아무리 뭐 일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긴 뭐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지. 그죠? 네. 지금까지 내가 대기업 임원이었어. 대기업 부장이었어. 나와가지고 그와 비슷한 일을 찾으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거 말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 일이,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과거에 30년간 대기업 부장 임원으로 살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대기업 부장 임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시 그냥 사회 초년생인 거야, 그냥. 그게 싫으시면, 내가 60세 퇴직해가지고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는 게 싫으면,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 이미 40대, 50대부터 내가 인생 이막에 뭘 할지를 준비해왔어야지. 그죠? 내가 그래가지고 저녁에 대기업 부장 있으면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뭐 술 먹고 야 그냥 뭐 이러면서 놀고 골프 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저녁에 40대 50대부터 퇴근하고 나서 자격증 공부한다든가 따로 뭔가를 준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60세 퇴직하는 다음날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놨으면 나는 그때부터도 또 일정한 그레이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60세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다가 직장을 위해서 죽어라 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다가 이제 와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근데 또 내가 또 나름 또 임원이었어. 그러니까 또 임원 대우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할 일이 없다. 나를 불러준 데도 없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그러면 사회봉사 하세요. 그냥 재능 기부, 사회봉사. 아시겠죠? 그거 하십시오. 그건 진짜 많아요. 왜냐면 돈 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건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봉사나 재능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일을 하느라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잘 생각해봐요. 60세 퇴직해가지고 집에 들어앉아 있어 보면 내가 60세 이전에 직장 다닐 때 왜 소비가 적었나 생각해보시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10시간 뭐 해요? 일하는 시간이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씻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일날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느라 돈 쓸 시간이 없어. 내가 돈을 써봐야 주말에 이틀 쓰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부 돈 쓰는 시간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돈 써. 그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야. 나가서 내가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밥 주고 뭐 점심값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나가는 순간 기름값, 교통비, 밥값, 커피값 전부 내 돈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일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돈을 쓰게 된다. 그런데 내가 사회 봉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봉사도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한 기간 동안 돈을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생활비나 소비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쓰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노후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얘기 제가 사실 저도 50대 중반인데 저보다 물론 제 선배님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젊은 놈이 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 경험으로는 아직 저는 60대가 안 돼봤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저와 상담하신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꼭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도에 국민연금 개혁이 돼서 국민연금법이 1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 내시는 분들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서 올해는 9.5%, 내년은 10%, 내후년은 10.5% 쭉쭉쭉 올라가서 2033년에 13%까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9%였던 게 13%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내 소득의 1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소득의 1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죠. 내 소득의 8%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에서 20%는 세금으로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내가 버는 소득의 30%는 그냥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건강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주기 때문에 내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러신 분들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30%는 없다. 그냥 최저 30%그 이상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보험료 내실 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추후납부, 과거에 못 낸 걸 지금 내는 이런 방식, 이거 추후납부 하실 분들은 사실 오래 하셔야 됩니다. 오래. 더 늦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추후납부라는 것이 이번 달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내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번 달에 보험료 10만 원 내고 있는데 과거에 못 낸 기간이 100개월이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100개월 1000만 원 일시불로 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해는 1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올라갑니다. 나는 바뀐 게 없어도 보험료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11만 원, 12만 5천 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료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미리 앞으로 올라갈 건 미리 내면 안 되냐? 이번 달 좀 저렴하게.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못 낸 걸 내는 거는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데 늦추면 늦출수록 뭐가 올라가? 기본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이니까 늦게 할수록 더 많은 추후납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많이 내니까 연금액이 더 올라가냐? 아닙니다.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내는 돈만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일찍 하실수록 좋겠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의 5, 60대는 이를 전제로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정년연장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 일부부터는 벌써 늦추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게 회사로 확대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정년연장의 논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사회 구조적인 내용도 좀 바뀌어야죠.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의 입장에선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계속 직원을 5년 이상 더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뽑는 것이 회사 입장에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어르신들이 기존에 또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활용한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큰 틀에서는 좀 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년이 연장되면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절반을 내줍니까?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세까지는요 국민연금이 의무납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세가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나는 60세에 퇴직을 하지 않고 61세, 62세에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똑같은 회사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0세 생일까지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하지만 60세 생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9.5%가 전액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의무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을 내줄 이유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회사는 직원을 뽑으면서 이 사람 월급도 줘야 되지만 이 사람 퇴직금도 쌓아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 국민연금도 절반 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 건강보험료도 절반 내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다 부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0세가 넘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안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다 내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난 직장을 다니고 정년이 연장됐는데 회사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게 되면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이 60세에서 65세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 법이 같이 바뀔지는 두 번째 문제다. 정년은 65세로 연장돼서 일은 65세까지 하겠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60세에서 65세로 바뀌는 것도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연금 납부 계획은 조금 더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정년이 연장됐다면 그 5년 동안 일하시는 것에 대한 소득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5년 더 일한다니까 5년 더 막 명품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 5년 동안 번 돈은 전부 다 노후 준비에 쓰셔야 된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DB형, DC형, IRP 중 어떤 유형이 은퇴 직전인 분들에게 유리한가요? 자, 우리가 퇴직연금이라 그러면 뭐 DB, DC, IRP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재직 중이냐 아니면 퇴직했냐에 따라 달라지면 됩니다. 재직 중에는 DB, DC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는 거고요. 퇴직한 이후에는 무조건 IRP예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재직 중이라면 DB형이냐 DC형이냐 뭘 선택할까 고민되시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회사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회사가 DB형으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DB형 가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회사가 DC형으로 가고 있다? 그럼 DC형 가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DB에서 DC로 옮겨가는 회사들은 많이 있지만 DC에서 DB로는 법적으로도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DB는 뭐고 DC는 뭐냐? DB는 Defined Benefit. 그래서 확정 급여형,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옛날 퇴직금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로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자, 그러면 DB형 퇴직금 제도를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과거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DB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퇴직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시면 됩니까? 퇴직연금 늘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수익률을 내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식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익률이 있습니까? 없어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만 올리시면 되고 근속만 오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냐?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려야죠. 내가 일 못해가지고 만년 사원 대리로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하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해서 급여를 올려서 퇴직하는 사람하고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올리시고 그리고 내가 10년 근속할 거 20년, 30년 근속하면 여러분 퇴직금 올라갑니다. 이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DB형이 아니고 DC형으로 바꿨다.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으로 바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확정 기여, 내는 돈, 납입하는 돈이 정해져 있고 그 얼마를 받게 될지는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재직 중에라도 여러분 DC형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온 돈을 여러분이 매달 운용하셔야 돼요.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낼 수 있는지. DC형 퇴직연금에서 펀드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ETF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걸 살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운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는 운용을 주식 운용을 잘한다. 펀드를 잘 고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잘 내면 여러분들 퇴직금은 올라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어설프게 운용하거나 잘 못해가지고 까먹으면 실제 퇴직금은 1,0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반토막 나서 500만 원만 퇴직금을 받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재직 중에는 우리 회사가 큰 문제가 없고 꾸준하게 내가 승진을 하고 있다면 사실 DC형 하는 것보다 DB형을 할 수 있으면 DB형이 좋습니다. 회사는 DB에서 DC로 바꾸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바꿔봐야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픕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DB에서 DC로 옮기지 마시고 그냥 DB를 갖고 계시는 것이 훨씬 좋다. 근데 내가 DC로 그럼 바꿔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회사가 좀 오늘 내일 한다. 월급도 잘 안 나오고 이런 회사는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있으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 나와야 되는데 퇴직하는 시점에 사장님한테 퇴직금 주세요 그랬더니 회사에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회사하고 소송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회사 좀 안 좋고 퇴직금 못 줄 것 같다 이런 회사에게는 DC로 바꿔버리면 매년 정산해서 퇴직금을 정산받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망해도 내가 퇴직금을 밀려서 못 받을 일은 없다는 거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회사는 DC형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DB, DC형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퇴직을 하실 거 아닙니까? 퇴직을 하시게 되면 DB에 있든 DC에 있든 관계없이 회사가 그 쌓여있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여러분 퇴직금 통장에 드립니다. 그게 이제 IRP 통장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IRP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퇴직하는 날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안 만들고 일반 통장에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통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통장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받는 순간 퇴직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세금을 다 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퇴직소득세가 10%다. 그럼 내가 뭐 예를 들면 2억 받는데 2천만 원 띄고 1억 8천만 원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 내는 거 아깝잖아. 그죠? 그 국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통장으로 받아가지고 다 쓰지 말고 얘를 연금으로 좀 받아라. 연금으로. 한 번에 쓰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뺐어라. 연금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그거를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다? 당신이 내야 될 세금의 30%에서 최대 50%까지 깎아주겠다. 이렇게 제도를 국가가 만든 겁니다. 국가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퇴직금을 IRP로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작년까지는 IRP 통장에서 연금으로 받았을 때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 깎아줬고요. 퇴직소득세 30% 깎아줬고 11년 차부터 20년 차 그 이상은 40%를 깎아줬어요. 40%. 더 많이 깎아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40%, 21년 차 이상부터는 50% 깎아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IRP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10년 만에 다 뺐어버리게 되면 30%만 할인받습니다. 하지만 20년으로 나눠받게 되면 프로에서 40%까지 할인받게 돼요. 여러분이 30년으로 나눠받게 되면 30%, 40%, 50%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국가 입장에선 퇴직금을 한 번에 빼쓰지 말고 천천히 길게 나눴으면 뺄수록 더 많은 세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퇴직금이 당장 필요 없고 더 늦게 빼쓰겠다, 세금 할인을 더 많이 받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방법이 있어요. 1년 차에 10,000원 빼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차에도 10,000원, 3년 차에도 10,000원. 그렇게 계속 10,000원만 뺐으면 10년에 걸쳐서 10만 원 빼게 됩니다. 근데 이미 연차가 10년이 채워졌죠? 그 30% 할인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10,000원밖에 안 뺐었기 때문에 연차만 채우고 이미 퇴직금 통장에는 아직 그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죠? 11년 차부터 마찬가지 또 10,000원씩만 뺐어요. 그럼 20년까지 또 10만 원 빼겠죠. 그러면 20년까지 20만 원 뺐은 거예요. 퇴직금은 몇 억이 쌓여 있는데 내가 20만 원 뺐은 거야. 그럼 태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1년 차부터 퇴직금을 빼는 겁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퇴직금 빼는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50% 퇴직소득세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사실 퇴직금을 21년 차에 다 찾아도 퇴직소득세 50% 할인받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게 되면 결국은 빨리 빼쓰는 것보다 천천히 늦게 오래 빼쓰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할인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절세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뺐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그리고 퇴직금을 IRP로 받으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운용도 가능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연금 받으시면서 남은 금액을 계속 굴리는 겁니다. 잘 굴려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면 여러분 퇴직금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퇴직연금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B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용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DB형 퇴직금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실 운용에 대한 고민은 종업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직원을 뽑아서 저 직원 나중에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주면 저 직원 퇴직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사장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줄 돈은 없어.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똥줄이 타겠죠. 사장님은 그러면 얘기하겠죠. 뭐 재무팀에다가 야 이거 퇴직금 줘야 되는데 쟤들 계속 승진시켜주고 있는데 뭔가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퇴직금을 운용 막 시키는 거예요. 운용해서 수익이 잘 나면 퇴직금이 여력이 많아지니까 잘 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사장님이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DC형이라든가 혹은 퇴직해서 IRP로 퇴직금 받아오신 분들은 사실 운용을 누가 해야 돼요? 운용을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퇴직금으로 정산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DC형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IRP에 있는 퇴직금 그 중에서 실제 지금 퇴직연금 잔고가 전체 우리나라의 잔고가 거의 한 450조 된다고 해요. 엄청난 잔고가 퇴직연금
자산에 묶여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85% 이상이 전부 다 정기 예금에만 들어 있습니다. 정기 예금에 들어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손해볼 일은 없다. 대신에 두 번째 뭐죠? 안정적인 만큼 수익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행 이자율 2%, 뭐 2.5%,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85% 가까이가 저금리 예금에 묶여 있다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하신, 그걸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해봐야 10%, 25%, 2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사실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처럼 좋은 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언제든지 장은 꺾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손실이 발생하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이 뭐 한 2, 3%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선진국들을 보니까 뭐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퇴직연금 운용을 보니까 뭐 6%, 7%씩 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 6%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진국이라든가 국민연금들은 운용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내 퇴직금은 2%밖에 안 나니 전체적으로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좀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금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국가에서는 퇴직금 자산들을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운용 수익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퇴직금을 좀 공격적으로 운용해라 라고 해서 디폴트 옵션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들도 만들고 있고 이걸 뭐 기금화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는 다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는 아무리 제도에서 주식해라 투자해라 해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퇴직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연령대가 전부 50대, 60대. 자, 50대, 60대는 퇴직금을 불릴 나이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써야 될 나이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 30대, 30, 40대는 아직 젊어요. 혹시 여러분들 에버랜드나 뭐 서울랜드 이런 놀이기구 탄 놀이동산 가보셨죠? 그쵸?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 30대의 놀이기구 갔을 때는요, 거기에 있는 그 놀이기구 중에서 정말 롤러코스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너무 즐겁게 탔지 않습니까? 타는 순간 너무 재밌고 빨리 끝나니까 재미없고 더 좀 드라마틱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랬고 그때는 그런 거 탔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50대고 60대에서 타보니까 어때? 아니, 못하지 이젠. 보는 것만으로도 막 하는데 우리 애가 타고 있으면 야 저런 걸 왜 타냐 위험하게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80대인데 우리 어머니는 더해. 그죠? 야 저런 데 가지도 마라. 괜히 가다가 오다 사고 나면 어떡하니 이런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20, 30대에게 주식해라 투자해라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봐야 날려봐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에 이제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2억 갖고 나왔는데 내가 해본 적도 없는 주식을 지금부터 해라?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하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하지. 근데 걔네들은 퇴직금이 얼마 안 돼요.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해봐야 뭐 얼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큰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있고 이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이제는 인출해서 뺐어야 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운용해라 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퇴직금을 불려오는 수십 년 동안 이미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문화적으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믿음과 확신,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꾸준하게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죠? 예, 괜히 했네. 집안 말아먹는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주식은 오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한 1년 사이에 주식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꾸준하게 가려면 이 투자를 하는 이 주체들이 꾸준하게 신뢰를 가지고 장기 투자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부 단타하러 들어왔어요. 이런 거 결국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구덩이에 내 퇴직금을 던져?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경험, 확신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조적으로 퇴직금 운용을 아무리 공격적으로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에 대한 확신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 S&P, 나스닥, 다우존스 투자에 대한 성공 확신과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없어. 대신
부동산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뭐해? 전부 다 집 사는 거예요. 왜?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은 잠깐 하락해도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다. 이 확신이 수십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몇 세대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금융회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세제 지원 통해서 자꾸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해라, 펀드를 운영해라, 여러 가지 국가가 제도적인 지원을 만들어내겠지만 꿈쩍도 안 할 거다. 꿈쩍도. 근본적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건 글렀다. 그래서 뭐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퇴직연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난리 날걸요. 근데 물론 퇴직연금 1억, 2억 가지고 살 부동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퇴직금 1억 받은 사람 한 50명 모아가지고 그 50명으로 원베일리 30평짜리 50억짜리 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겠죠. 자, 그럼 뭐예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퇴직금 모아가지고 그걸로 원베일리 무슨 원페타스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거 자체가 다시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은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할 수 없는 나라다. 아시겠죠? 네. 뭐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뭐 서학개미, 뭐 동학개미 해가지고 일부 있지만 그래 봐야 1-20%고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다. 왜? 대한민국은 30년간 부동산 중심의 사회 구조, 투자 구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주지 않는 이상 결국은 퇴직연금 투자는 쉽지 않을 거다. 국가가 퇴직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화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결국 개인에게 맡겨두게 되면 개인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조만간 뺐어야 되는 퇴직금을 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다면 뭔가 그 방식대로 투자를 더 해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해본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 맨날 얘기하듯이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걸로 집안 들어먹는다, 이런 얘기만 듣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노후에 퇴직을 앞두고 이거를 내가 주식 투자하겠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도 어렵고 결국은 가장 안정적인 은행 예금에만 두고 있는 것이고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고육지책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으로 운영되겠다. 개인에게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이걸 국가가 그냥 모아가지고 알아서 국가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갑론을박이 있죠. 사실 국민연금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이게 뭐 몇천억이 아니라 몇백조, 몇천조 단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5%, 6%, 뭐 7%까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국민연금도 기금으로 운영하니까 퇴직연금도 기금으로 모아서 운용하면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렇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에서는 한편에 좀 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화에 대해서 운용을 했다가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사실 이 운용을 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뭐 주식이 좋을 때는 수익이 나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지난 30년간 운영하면서 매년 수익만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손실이 발생하는 해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20년, 30년 투자하겠다. 그럼 내가 지금 50세인데 30년 맡겨가지고 80세부터 퇴직금 받겠다. 이러면 국가가 30년간 운용하게 되면 그 와중에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또 플러스 수익을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는 3년 후에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국가가 운용해준대. 근데 갑자기 1, 2년 좋다가 3년 차에 갑자기 전 세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폭락을 해가지고 그때 마치 반토막이 났어. 나는 그때 퇴직금 찾아야 돼. 그죠? 퇴직금을 찾는 시점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다 다를 텐데 그때 매번 플러스 수익을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3년차에 내가 퇴직금 빼려고 딱 뺐는데 보니까 반토막나 있고 마이너스야. 그죠? 그러면 그 퇴직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아니, 국가가 퇴직연금 기금으로 운영해가지고 수익 잘 내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손실나고 반토막 났네. 내 퇴직금 책임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져요?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 잘못한 거, 운영 수익이 안 좋은 것일 뿐인데 그걸 마이너스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주식이라든가 펀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과 손실은 결국은 고객에게 기속되면 운영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국가가 그럴 수 있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해도
국가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이 붙는다면 이것도 누가 문제야? 일반 퇴직연금 운영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그죠? 아니, 결국은 손실 나는 걸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 그 돈? 결국 그 돈 세금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무슨 뭐 장사를 해, 뭐 사업을 해. 한 푼도 못 벌어들이는 국가가, 오로지 세금 받아서 살고 있는 국가가 퇴직연금 일개 개인의 손실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금화가 사실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그 제도적인 고민이 굉장히 크다. 또 하나 또 문제도 있어요. 사실 그냥 일반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우리나라 퇴직금이 뭐 수백조가 되는데 전부 다 금융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금융회사들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회사에 퇴직하는 사람들의 퇴직금을 우리 금융회사, 우리 증권사, 우리 은행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가 관리해주면서 수익도 내드리고 대신 수수료도 받고 또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회사의 수익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간 금융회사들은 그거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국가가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민간에 있는 수백조 퇴직연금을 싹 끌어가 버려. 국민 입장에서도 내가 어디 은행 어디 증권사에 맡겼는데 별로 수익이 안 났어. 근데 국가가 해준대.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 옮길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가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 그 다음에 국가가 뭐 제도적으로 뭐 혹시 손실 안 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러는 순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듯이 퇴직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직원 몇 명 있겠어요? 많아야 뭐 몇몇 명 있겠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은 월급 받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금을 싹 몇백조를 끌어가는 순간 그동안 퇴직연금을 운영해온 수많은 증권사 은행은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그죠? 가만 눈 뜨고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령 기금화 한다 그래도 이게 수익이 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어떻게 제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바로도 맡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다. 저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려는 고육지책을 또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전에 일반 국민들이 이 돈을 부동산에 묶어둔 돈, 이런 돈들을 내가 빨리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 뭐 혹은 소비, 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돈 생기면 집 사야지. 이게 아니라 돈 생기면 투자도 하고 돈 생기면 연금도 준비해서 그리고 돈 생기면 자꾸 모으는 것보다 돈 생기면 잘 쓰고 가겠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방향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인식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제도만 싹 바꿔준다?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에 보시면요. 회사가 마케팅을 할 때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일단 상품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기획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걸 같이 해요. 그래서 상품을 바꿔놨다고 해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거든요.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상품을 바로 구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는 제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제도가 왜 좋고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고 교육해야 그죠? 이것이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 꼭 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 연금이 왜 필요한지, 왜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왜 투자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시켜주는 것이 병행되어야지 결국은 퇴직연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연금 1등 이영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사면 돈이 묶입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을 사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하면 대한민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거든요. 혹시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설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